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의 기원. 지은이는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세계적 행복 심리학자이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행복 심리학의 창시자 에드 디너 교수의 지도 아래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출판한 행복 논문 100여 편은 학계에서 9만 회 이상 인용되고 있으며 OECD 행복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2011년 세계 100인의 행복학자에 선정되어 세상 모든 행복에 기고했고 2023년에는 한국심리학회 올해의 학술상을 수상했다. 삶은 갈등의 연속이다.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의식적이고 합리적이고자 하는 문명인의 이성과 하루에도 몇 번씩 충돌한다. 직장 상사가 너무 얄미워 한 방 날리고 싶지만 이성의 목소리가 겨우 말린다. 이성 신승.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살을 빼겠노라 결심하지만 결국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고 잔다. 본능 압승. 인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세상의 많은 책이 행복해지기 위해 의미를 찾아라, 가진 것에 만족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같은 조언을 한다. 즉,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다.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공허한 말장난 같기도 하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경험이고 생각은 그의 특성 중 아주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분명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다. 그러나 무엇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어떤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일까? 우리보다 지구에 훨씬 오래전부터 살아온 악어. 녀석들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을 뿐 도무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표정이 아니다. 인간 사회 못지않은 복잡한 위계 구조를 유지하며 심지어 곰팡이 농장까지 운영하는 놀라운 개미들. 그 녀석들도 생각이란 건 하지 않는다. 겨울이 다가오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새의 뇌는 일조량과 햇빛의 미세한 각도 변화를 감지해 이동 시기를 본능적으로 결정한다. 즉, 의식적인 생각은 생명 유지의 필요 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하는 모습을 인간의 대표적 특성으로 꼽는다. 왜 우리는 이성의 능력을 이토록 숭배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는다. 큰 오해다. 사실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은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진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팀 윌슨은 우리는 자신에게도 이방인 같은 낯선 존재라고 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많은 선택과 결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에 떠다니는 생각은 쉽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 행동의 주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통제된 행위가 본능적 욕구보다
무조건 좋고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의 본능적 모습을 힘센 말이라 하고 그것을 통제하는 이성을 말 위에 올라탄 기수라고 하자. 말들이 생존을 목표로 달릴 때 기수가 탄 말이 혼자 달리는 말보다 반드시 더 유리할까? 혹시 기수가 도리어 방해되는 경우는 없을까? 동물은 항상 본능대로 움직인다. 인간의 경우는 생사를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 이성적이 될까? 아니면 더 본능적인 모습이 튀어나올까? 이성적 통제가 항상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면 극도의 위험에 놓인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977년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작은 섬에서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가 일어났다. 미국의 페남과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의 74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해 583명이라는 사상자를 냈다.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였지만 600명에 가까운 사상자까지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다. 충돌은 상공이 아닌 활주로에서 일어났고 기체는 충돌 후 수십 분이 지난 뒤 폭발했다. 비행기에서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상당수가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화염에 휩싸인 기체 안에서 사람들이 취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탈출구를 찾아 뛰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승객은 정반대로 했다.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말 그대로 언다, 즉 freezing이라고 표현한다. 포식자 앞에서 일시적으로 얼어버리는 것이 동물의 본능 중 하나다. 유구한 시간 동안 생존에 도움이 되었던 이 습성 때문에 이날 불필요하게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성적 사고를 하는 것은 분명 인간의 탁월한 능력 중 하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모습도 아니고 그 역할이 생각만큼 절대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의식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항상 좌우한다고 착각한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 대 동물적 본능. 무엇이 진짜 모습일까?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성의 역할을 상당히 과대평가하고 있다. 본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과소평가하며 산다. 자연의 경쟁은 바로 생존이다. 승자는 후손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지만 낙오자는 싸늘한 물질로 되돌아간다. 경쟁 중 최고의 경쟁이 바로 생존인 것이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침팬지들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산다. 알파 수컷이라는 두목 녀석과 그가 거느리는 몇 참모들의 독재하에. 그런데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마을 전체 침팬지 새끼 중 약 86%가 정권을 쥔 이 몇몇 녀석들의 자식이라고 한다. 수컷 소수가 마을 암컷을 독차지하는 구조다. 우리의 옛 모습도 이와 비슷했다. 거의 모든 암컷은 짝짓기 기회를 가졌지만 수컷의 경우 선택받은 일부만 후세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다. 우리 조상의 남녀 비율은 1대1이 아니라 1대2로 여자 비율이 높다. 인간의 경우 그나마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 덕분에 남녀 간 불균형이 최근 줄어든 것이다.
다른 포유류들의 경우 이 비율이 수컷 3대 암컷 7 정도까지도 기운다. 거의 모든 암컷은 자식을 갖지만 수컷은 소수만이 유전자를 남겼다는 말이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 때문에 남녀의 기질 차이가 발생한다. 여자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지향적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자의 경우는 다르다. 어차피 최고가 못 되면 짝짓기에서 낙오된다. 매사에 뭐 아니면 도 같은 극단적인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들은 작은 것에도 승부욕이 불탄다. 주먹 반만한 골프공을 김 부장보다 5m 더 날리려고 연습장에서 쇠막대를 5,000번 흔드는 게 남자다. 승부욕 있는 수컷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뇌는 살벌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일종의 생존 지침서다. DNA 코드로 작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인 머리로는 완전히 해독되지도 않는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리 코인 교수에 의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문명인의 모습으로 산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잠깐이다. 인간이 농경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문명을 가진 것은 길게 잡아야 6,000년 전부터다. 인간과 침팬지가 진화의 여정에서 갈라진 것은 대략 600만 년 전이라고 한다. 시간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한 시간은 365일 중 고작 2시간 정도다. 364일 22시간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사냥, 그리고 짝짓기에만 전념하며 살아왔다. 과연 600만 년간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버릇들이 쉽게 사라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100% 동물이다. 바로 이것이 최근 심리학계를 뒤흔드는 연구들의 공통점이다. 이성적 판단은 동물적으로 내려진 결정 앞에 힘을 쓰지 못한다. 미국 66개 도시의 소비 행태를 분석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는 곳일수록 남자들의 과소비가 심하다고 한다. 짝짓기 경쟁이 심할수록 무리한 지출을 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겠다는 뜻이다. 남자가 넘치는 도시일수록 남자들의 카드빚과 부채율이 높다. 돌 대신 돈을 무기로 들었을 뿐 구석기 시대의 수컷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모습은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완벽히 속는다. 자신은 동물들과 질적으로 다른 세련되고 고결하고 기품 있는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이 자화자찬의 몽상에 수천 년간 빠져 있었다. 그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다윈의 진화론이다. 세상 만사를 어떤 원인이나 목적, 계획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철학에서는 목적론이라고 한다. 자연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품고 있다는 생각. 이 목적론적 사고의 원조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그에게 삶은 뭔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보았다. 견해와 사실은 명백히 다르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령 산타클로스의 정체는 아빠라는 사실. 또 하나는 목적론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저명한 물리학자 캐럴의 표현대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는 우주에서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화론은 다윈이라는 한 천재의 개인적 의견이나 견해가 아니다. 사실이다. 지질학, 동물학, 고고학, 화석학, 생물학, 유전학, 인류학, 심리학 등 학문을 초월해 현재까지 동원된 모든 과학적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며 모든 생각과 행위의 이유는 결국 생존을 위함이다. 진화 과정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혹시 거대한 호떡은 아닐까 의심하는 격이다. 찰스 다윈이 가진 생각의 뿌리는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이다.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며 살아가기에 지구 자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을 깨닫는다.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꾸준히 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 진화론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생명체는 후세에 자기의 유전자를 남겨야 하며 이때 넘어야 할 엄청난 장벽이 성공적인 짝짓기다. 이것이 공작새가 사치스러운 꼬리를 가진 이유다. 수컷 공작새가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꼬리를 유지하고 그것을 단장하는 이유는 짝짓기를 위해서다. 검증을 위해 과학자들은 수컷 공작새 27마리의 꼬리에 있는 눈 모양 무늬의 개수와 짝짓기 빈도를 기록했다. 무늬가 많은 공작새일수록 짝짓기 빈도가 확연히 높았다. 조금 더 정교한 검증을 위해 과학자들은 눈 모양 무늬 20개를 가위로 오려내 보았다. 꼬리에 이런 테러를 당한 공작새들의 짝짓기 빈도는 2.5배 감소했다. 수컷의 화려한 꼬리는 자신이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임을 암컷들에게 과시하는 상징물이다. 이런 거추장스러운 핸디캡을 안고도 나는 생존할 수 있는 대단한 놈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작새든 인간이든 좋은 유전자를 받아야 하는 암컷은 이런 위너 수컷들에게 홀리게 돼 있다. 공작새 꼬리는 진화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명체가 가진 모든 생김새와 습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생존과 짝짓기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쓴다. 동물의 모든 특성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다. 피카소는 캔버스에, 바흐는 악보에 생을 바쳤지만 이런 행위는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노력에 담긴 본질적 의미나 목적은 무엇일까? 본인조차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은 짝짓기를 위함이다. 이것이 최근 진화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파격적인 대답이며 현재 많은 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다. 공작새 꼬리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멋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인간의 짝짓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 전 세계의 여자들이 꼽는 남자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위트다. 위트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수준을 나타낸다. 위트는 창의성의 표현이며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멋진 꼬리를 소유한 인간 공작새가 되는 셈이다. 창의성과 로맨스의 궁합. 이것은 피카소만의 얘기가 아니다. 살바도르 달리, 단테, 구스타프 클림트, 일반 대학생들 모두 마찬가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경우 행복감, 즉 쾌감이다.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때, 아, 좋아, 행복해 라는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또다시 사냥을 나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호모 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다. 쾌감을 최대한 자주 많이 느끼기 위해 고기와 이성에 몰두한 것이다. 행복감을 인간이 왜 느낄까? 나의 간결하고도 건조한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모든 동물의 뇌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쾌 혹은 불쾌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쾌감은 뇌의 여러 부위가 만들어내는 합작품이지만 역시 시상하부가 큰 역할을 한다. 쾌의 전구가 켜지며 발생하는 여러 세세한 감정을 묶어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정서라고 한다. 반대로 불쾌의 바탕을 둔 여러 감정을 묶어 부정적 정서라고 부른다. 문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감정은 쾌 혹은 불쾌의 두 바구니 중 하나에 반드시 담긴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쾌와 불쾌의 감정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다. 2011년 가을, 맨해튼에 살고 있던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39세 남자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던 그는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노란 종이 한 장에 자기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 맨해튼 곳곳에 붙인 것이다.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실제 연락을 한 사람은 무려 7만 명. 뉴욕은 물론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 사람들까지도 제프를 찾았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왜 이토록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 모든 동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진다. 매가 혼자 있는 비둘기를 습격할 때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80%다. 하지만 비둘기가 친구 10마리와 함께 있을 때는 60%, 50마리와 함께 할 때는 10% 이하로 사냥 성공률이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포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짝짓기라는 궁극적인 생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타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짝짓기 상대가 없는 동물은 지구에서 사라졌다. 사회성은 인간의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독보적인 특성이다. 최근 여러 분야의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결론이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힌다. 최근 그는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 하나를 던졌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다. 그는 인간이 뼛속까지 사회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남을 설득하고 속이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뇌의 최우선적 과제는 사람 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유골의 크기 변화를 비교해보면 결론이 나온다. 인간의 뇌가 급격히 커진 시기는 함께 생활하던 집단의 크기가 팽창할 때와 맞물려 있다. 인간의 뇌를 성장시킨 기폭제는 타인의 존재였다는 것이 최근 널리 각광받는 던바 교수의 사회적 뇌 가설의 핵심이다. 인간을 가장 인간스럽게 만드는 뇌. 한마디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을 절실히 찾는 것이고 가장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을 통해 느끼는 것이다. 사람과 무관해 보이는 감정들도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약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중 아주 작은 무리가 아프리카를 나와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일부는 유럽 쪽으로, 일부는 시베리아나 호주 쪽으로. 고고학자들은 아프리카를 나온 이 초기 집단의 크기는 불과 150명 정도였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 작은 무리가 불과 몇만 년 만에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구석구석을 정복하며 살고 있다. 몇만 년이라는 시간은 진화의 관점에서 찰나에 불과하다. 이 짧은 시간에 인간이 지구를 정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 극도의 사회성.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최근 저서에서 내린 결론이다. 지구에서 최고의 생존 성공담을 가진 동물은 개미와 인간이다. 두 생명체의 공통된 특성은 유별날 정도로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이다.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다. 생존과 짝짓기. 사람이라는 동물은 극도로 사회적이며 이 사회성 덕분에 놀라운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뇌는 온통 사람 생각뿐이다. 희로애락의 원천은 대부분 사람이다. 또 일상의 대화를 엿들어 보면 70%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지난 40년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도 확고한 결론은 무엇일까? 첫째, 행복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둘째, 행복의 개인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그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성,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두 결론은 논문 수백 편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국가의 행복과 경제 수준은 서로 손을 놓아버린다. 부유해질수록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지적한 이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는 특히 높다. 흔히 그들의 높은 소득과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일본이 핀란드보다 국민 소득은 높지만 행복 수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은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관심을 두고 산다. 복권 당첨, 새집, 안정환 꼴. 짜릿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행복은 복권 같은 큰 사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 소소한 즐거움의 가랑비에 젖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표현이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쓰여왔다. 적응 때문에 그 무엇을 얻어도 행복은 결국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뜻이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 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게 되어도 여기에 딸려왔던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되어 버린다.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커다란 기쁨 한 번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행복의 원인 중 사람들이 가장 과대평가하는 것이 돈과 같은 외적 조건이다.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이 미처 생각지 않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오랫동안 행복을 연구한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유전, 더 구체적으로는 외향성. 쌍둥이 연구를 통해 유전과 정서의 관계를 오랫동안 분석한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 리켄과 오크 텔리건 교수는 심지어 이런 문장을 썼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키가 커지려는 노력만큼 더덥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래도 행복에 있어서 유전적 개입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다. 학계의 통상적인 견해는 행복 개인차의 약 50%가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일란성 쌍둥이들의 유전적 유사성은 100%다. 그런데 간혹 생후 각자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어 자라는 경우가 있다. 심리학자에게는 연구 가치가 높은 케이스다. 완벽히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쌍둥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유명한 사례는 제임스 1과 제임스 2 쌍둥이다. 이 둘은 생후 3주 만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돼 30년 넘게 살았다. 자신이 쌍둥이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지만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며 평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유사성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이혼한 전처의 이름, 아들의 이름, 반려견의 이름, 직업,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좋아하는 맥주와 가장 자주 가는 휴가지까지 완벽히 일치했다. 행복 수치는 어떨까? 물론 매우 비슷하다. 유전의 힘은 강력하다. 인간이 가진 모든 신체적, 심리적 특성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키, 얼굴형, 지능, 심지어 취침 시간까지. 이렇게 유전적 영향을 받는 무수한 특성 중 행복과 특히 연관성 높은 것이 있다. 무엇일까? 외향성이라는 성격 특질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그 어떤 다른 특성도 외향성만큼 행복과 관련 깊은 것이 없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사람을 찾고 그들과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외향성은 한마디로 사람쟁이 성격이다. 외향성이 높을수록 타인과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그들, 특히 이성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만드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첫 경험 시기도 빠르고 경험 상대도 많다. 외향적일수록 행복하다는 결론은 심지어 오랑우탄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의 경우 더 선명한 결과들이 나온다.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과 같이 보내는 사회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타고난 기질이 어떻든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든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향적인 사람들도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높은 행복감을 느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새로운 만남이 주는 즐거움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과의 데이트를 택하지만 실제 경험을 측정하면 낯선 이성과 식사한 후의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러니 내향적인 사람들이여, 어색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외향성은 지난 40년간의 연구에서 행복과 가장 관련 깊은 특성임이 밝혀졌다. 외향성은 도시의 기온을 좌우하는 위도와 비슷하다. 적도에 가까운 홍콩이 베를린보다 연간 일조량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높다. 외향성은 일종의 사회성 위도다. 이 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이 높고 바로 이 점이 행복에 절대적 기여를 한다. 레바논에 이런 속담이 있다. 사람이 없다면 천국조차 갈 곳이 못 된다. 문화에 대한 여러 학문적 정의가 있지만 핵심적 개념은 공유된 이해다. 생각, 가치, 규범이나 행동 방식에 대한 문화 구성원 간의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서로 구축된다. 행복 연구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국가가 한국과 일본이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행복도가 낮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는
갤럽에서 조사한 150개국 비교 자료에서 가장 정서가 메마른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이 가진 문화적 공통점은 무엇일까? 학자들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다. 개인과 집단의 뜻이 정면 충돌할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핵심적인 차이다. 개인의 뜻대로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이다. 집단이 개인에게 때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철없고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문화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다.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성은 개인주의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의 행복감이 높은 이유도 사실은 개인주의적 문화 덕분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면 국가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거의 소멸된다. 즉, 개인주의는 국가의 경제 수준과 행복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집단주의 문화의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심리적 자유감이다. 자유감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문화의 획일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유감을 저하시키고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다 결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사느냐다. 과도한 타인 의식은 집단주의 문화의 행복감을 낮춘다. 행복의 중요 요건 중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대단한 스트레스다. 누군가 위에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시선이 느껴지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긴장하고 위축하게 된다. 이를 통찰한 알베르 까뮈는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라. 타인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을 통해 매사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심지어 자신의 행복마저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 풍요다.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하루 세 끼조차 보장되지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한국인이 돈을 더 중시한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 되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주의적 태도 자체가 행복을 저해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론이다.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사랑보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의 행복도는 낮다. 반대로 사랑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최고의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의 2006년 실린 논문에 의하면 돈은 사람에게 자기 충만감이라는 우쭐한 기분이 들게 만든다. 돈이 있으면 너희가 없어도 난 혼자 살 수 있어 같은 느낌이다. 돈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존재감은 작아진다. 과도한 물질주의는 치명적이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문화는 공기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문화는 공기처럼 절대적이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다른 문화와 비교해 보면 한국 사회는
눈에 띄게 집단주의적이다.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그래야 사람의 가장 단맛을 서로 느끼며 살 수 있다. 금강산 구경을 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욕구, 즉 식욕과 성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강산 유람, 즉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 최근 진화 심리학적 설명이다. 혁명적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피카소나 칭기스칸뿐 아니라 자아 성취의 교과서적 인물인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도 사실은 대단한 여성 편력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금강산을 찾아가는 이유를 본인도 모른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심리학자들까지도 지나치게 긴 설명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행복의 정신적 교주로 일컬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말하면 행복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 말했던 것이고 또 그것은 유데모니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좋은 그리고 정신의 합성어인 유데모니아는 앞에서 언급한 자아 성취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많은 서양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가치 있는 삶이 곧 행복이라는 해석을 해왔다. 그 결과 행복을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사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정확히 말해 가치 있는 삶이지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건강해지고 직장에서 더 성공하며 사회적 관계도 윤택해지고 더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게 된다.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인이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먹을 때와 대화할 때.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문명에 묻혀 살지만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면 행복은 결국 이 사진 한 장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것들은 주석일 뿐이다. 지금까지 행복의 기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내용을 5글자로 요약하면 인생은 식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은 철저하게 동물적 특성을 보이는 100% 동물이다. 둘째, 동물적 핵심 2가지는 식색, 즉 먹고 사는 생존과 후세를 남기는 번식이다. 셋째, 그러므로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내용도 명쾌하고 근거 제시도 분명하며 문체도 명확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국식으로 바꾸면 식구들끼리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요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행복한 인생과 가치 있는 인생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것은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둘 다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는 행복은 동물적인 쾌락이고 행복 없는 가치는 쓰라린 고행일 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하고 말이지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행복이 일반인들의 행복보다 더 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조금 양보하고서라도 혹은 크게 희생하고서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행복보다는 가치로움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식색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성, 이 두 가지는 인간의 행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에만 머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이 철저하게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동물이긴 동물인데 동물보다는 뭔가 더 뛰어난 한 차원 높은 존재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등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도 동물과 똑같은 식색의 욕구에 이끌려가는 동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동물과는 구분되는 이성적 사고의 존재도 부인할 수 없지요. 제 명상 선생님은 인류의 이성이 이제 겨우 탄생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체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인간의 정신은 이제 겨우 갓 태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동물적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뛰어난 두뇌와 이성이라는 날개가 돋은 셈이어서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동물로 살았던 것이 과거의 인류 역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에는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정말 무서운 동물입니다. 독점욕과 폭력성 그리고 잔혹성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이타성과 상호 협력의 정신도 다른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무서운 동물적 특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성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에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아주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유쾌든 불쾌든 어떠한 자극이든 금방 적응을 하는 심리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이 크게 기쁜 일을 드물게 경험하는 것보다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고 사소한 행복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개운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수면 시간, 그것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만 잘 자도 우울감 등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음식입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초가공 식품 등은 부정적인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약간 적은 듯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라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돕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행복감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과 마음 경영입니다. 하루 3번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감소와 행복감 증가에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매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행복의 비결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장면에서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숨은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행복의 기원, 정말 잘 쓴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